네, 매크로인사이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본 이야기 오늘 좀 해볼게요.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 3개월 만에 국회 중의원을 해산을 했고 조기 총선 실시했고요. 말 그대로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이렇게 예상하셨습니까? 이미 네. 여론조사 때부터 네.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이 한 70에서 80% 정도 나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외신 기사들 그리고 전문가분들이 다카이치 자민당의 압승을 예상을 했고요. 결과에서 보시다시피 총 465석 중에서 316석을 네. 조금 엄청난 압승을 하면서 대단했죠. 향후에 다카이치 총리의 정책적인 힘을 더 뒷받침할 수 있게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엔화는 지금 우려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흘러갔습니다. 최근에 원화와 엔화의 상관관계가 좀 높아졌는데 앞으로의 엔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의 흐름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기본적으로 같이 동조화될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엔화와 원화의 이런 추이를 좀 보시면은 같이 약세가 될 때는 같이 약세가 되고 강세가 될 때도 좀 같이 강세가 되는 굉장히 조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초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제 원화와 엔화가 이제 같이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는 우리나라 원달러 같은 경우도 1,480원, 작년 말 고점 수준까지 좀 상승을 했었는데. 지난달 말이었죠. 지난달 말에 한국과 일본 두 정상이 비슷한 시기에 환율 시장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한국은 원화, 일본은 엔화에 대해서 좀 과도하게 약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하다 보니까는 최근에 그 이후에 원화와 엔화 레벨이 조금 하락을 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이제 다카이치 총리 하에서 엔화가 계속해서 약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우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같은 경우는 확정적인 재정 지출을 언급을 하다 보니까는 이런 확정적인 재정 지출이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환율 레벨, 엔화 레벨에 조금 약세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언급이 나왔었는데 총선 결과가 나온 직후에 바로 일본 정부에서 엔화 약세에 대해서 좀 개입을 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는 엔화가 추가적인 약세보다는 좀 하락을 하는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한국도 이거에 동조화되면서 원화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기사를 보니까 다카이치 총리가 거의 아이돌급 인기라고 합니다. 그런 보도가 나올 정도로 그만큼의 높은 지지율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이번 선거 공약에서 국민이 가장 주목을 했던 게 소비세 2년간 면제잖아요. 현실 가능성 있다고 보시는지 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이르면 여름 전까지 좀 결론을 내겠다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이번 총선에서 자민당 다카이치 총리가 언급한 주요 공약 중 한 개가 소비세 인하입니다. 현재 일본 같은 경우는 8%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부가가치세 10% 적용을 받고 있고 일본은 이제 8%에 달하는 소비세를 지금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소비세를 부과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가 물건을 살 때 그만큼 8%만큼 더 세금을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적인 압박을 갖고 있죠. 네. 일본도 최근에 물가에 대한 좀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다카이치 총리 같은 경우에는 8%에 달하는 소비세를 면제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소비를 진작시키겠다라는 조금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8%를 전액 면제를 하겠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8%가 전액 면제 가능성보다는 조금 세율 자체가 떨어지는 그러니까 0%가 아니라 그거의 절반 정도지 않을까. 혹은 그보다 낮은 수준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 같은 경우는 여름 전까지 소비세에 대한 이 면제를 결론을 내리겠다라고 언급을 했지만은 동시에 시장에서 걱정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소비세 면제를 하면은 일본 정부는 매년 5조엔 규모의 세수가 부족해지는 건데 이럴 경우에 국채 발행을 통해서 결국 조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런 것들이 국채 금리를 끌고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다카이치 총리 같은 경우도 오늘 언급을 한 게 시장의 이런 걱정 국채 발행이 증가해서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걱정들을 알고 있다라고 좀 언급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자민당이 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는 조금 정책적으로 표심을 살 수 있는 정책들의 힘, 강도는 약해질 수 있고 오히려 이제 금융시장 측면에서 조금 금융시장이 걱정하는 것들을 달래는 조치들이 좀 나올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내각도 그 걱정은 알고는 있지만 뭐 뚜렷한 대안이 아직 나온 거는 아니에요. 앞으로의 그러면 일본의 채권 시장의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계속해서 좀 약세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소비세 인하 몇 퍼센트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소비세 인하가 될 경우에 일단은 일본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둔화가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일본이 물가가 올라가는 요인 중에 한 개가 엔화인데요. 네. 지금 일본 BOJ 같은 경우도 엔화 약세에 대응해서 추가적인 인상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물가가 떨어지면은 BOJ 인상 속도가 조금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게 다시 엔화를 끌어올리고 결국에는 다시 물가를 끌어올리다 보니까는 소비세 인하에 따라서 인상 속도가 둔화될 수 있지만은 인상의 경로가 바뀌느냐라고 보면은 저희는 그건 아니다라고 저희는 생각은 하고 있고 일본 정부의 확정적인 재정 그리고 일본 BOJ 중앙은행의 이런 긴축에 따라서 일본 금리는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좀 상승 압력을 받지 않을까. 결국에는 이 금리의 상승의 끝을 보려면은 BOJ가 더 이상 긴축을 하지 않아도 된다. 금리 인상이 거의 끝나간다라는 이런 좀 시그널을 시장에 보내줘야지만이 금리가 고점을 받다라는 인식이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BOJ가 금리 인상의 속도를 내겠지만 그 금리 인상이 끝났다는 시그널은 우리 투자 참여자들은 어디서 찾으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네. 추가적으로 이제 지금 이번 인상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이 인하할 때도 보면은 중립금리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작년 12월에 연준이 인하를 하면서 파월 연준 의장이 중립금리에 도달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BOJ도 중립금리에 도달했다. 라는 이런 표현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실질적으로 BOJ 인상 사이클이 끝나가고 있구나. 추가적으로 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하더라도 한 차례 혹은 두 차례가 거의 끝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일본 국채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중앙은행의 긴축에 따라서 금리가 올라가는 상승 압력은 많이 완화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일본의 스탠스는 지금 금리 인상에 무게를 두고 있고 반면에 미국은 금리 인하 기조가 되겠죠. 이번 주에도 고용이 발표가 됩니다. 고용 지표가 연준의 통화 정책에 뚜렷한 방향성을 정해줄까요? 저희는 정해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 연준은 작년 12월에 인하를 했고요. 중립금리에 도달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완만한 속도의 인하를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중립금리에 도달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인하를 하는 것들이 이제 완화를 할 수 있고 과열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걱정인 건데 이렇게 천천히 인하하겠다라는 그 근거에는 견고한 고용 시장이 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고용 지표는 계속해서 둔화가 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저희는 이번 주에 발표되는 1월 고용 지표 그리고 다음 달에 발표되는 2월 고용 지표에서도 당분간 지속해서 미국의 고용 지표가 둔화되는 모습들을 확인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 연준 입장에서는 고용 시장에 대응해서 추가적으로 인하 속도를 빠르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그런 흐름들이 저희는 당장 3월 달에도 인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월 달에도 금리 인하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해 주고 계십니다. 연구위원님을 오랜만에 뵀으니까 그동안 시장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워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워시가 AI 미국 경제 생산성이 크게 향상이 되면서 물가 자극 없이 금리를 내릴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 지금 미국의 경제학자들은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위원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는 일부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물가를 자극시키는 이런 압력은 많이 완화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케빈 워시 전 연준 의장을 전 연준 이사를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했을 때만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조금 물가에 대한 우려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연준 이사 재임 시절에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인해서 2차 양적 완화를 반대했던 이런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는 굉장히 매파적인 인물 아니냐, 인하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인물이 아니냐라는 조금 이야기들이 나왔고 그런 것들에 좀 귀금속 시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만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분이 지금 보시면은 AI라든가 이런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물가가 둔화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논리가 뭐냐라고 보면은
생산성이 높아진다라는 것들이 과거에는 인건비가 높아지게 되면은 이 높은 인건비로 인해서 소비자, 가게들이 지급할 수 있는 소비 인력이 높아지고 이런 것들이 물가를 자극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생산성이 높아졌다라는 것들이 인건비는 높아지지만은 그게 이제 소수의 사람들인 거죠. 소수의 사람들에 대해서 인건비는 높아지지만은 경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인건비가 높아지느냐라고 보면은 그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현재 과거에 AI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발되기 전에는 10명이 하던 것들이 지금은 뭐 2명, 3명. AI가 대체를 한다는 거죠, 네, 사람을? AI가 대체가 하다 보니까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비용이 절감이 되겠죠. 그럼 비용이 절감이 되면은 같은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판매를 하더라도 기업들은 마진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경쟁이 심해지면은 궁극적으로는 제품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캐비넛이 지금 차기 연주원장으로 지명된 인물이 말씀하시는 게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는 과거보다는 기업들이 필요한 인력수가 줄어들고 그거에 따라서 마진율이 높아지니까 가격 상승 압박이 줄어드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AI가 개발이 되면서 물가가 둔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조금 봐야 되는 것들은 네. 2010년 이후의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얘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10년 이후에 물가가 안 높았던 이유가 보시면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물품을 사러 갈 때 앞에 마트를 갔습니다. 그래서 마트 옆에 마트를 비교해보면서 최저가를 찾았죠. 네네. 하지만은 아마존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는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 최저가를 찾았던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물가를 굉장히 낮췄던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생산성에 따라서 기업들이 더 적은 자본을 투자를 하더라도 기업들이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그런 게 물가를 낮출 거다라고 보는 게 이번에 주요 논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건비에서 많이 좀 해소가 된다라는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마진율이 올라가면서 가격 상승 압력이 좀 완화가 될 것이다. 지금 시장의 대부분의 컨센은 연준이 6월 정도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예상을 하는데 앞서서 3월을 짚어주셨습니다. 미국의 CPI 물가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가 되죠. 물가 견조하게 흘러갈까요? 물가는 지난 1월 달과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월 달 물가는 뭐 헤드라인도 그렇고 코어 물가도 2% 중반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지난 1월과 큰 차이를 안 보일 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물가만 바라보게 되면은 연준이 이제 3월 혹은 상반기 내에 인하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주목을 하는 연준이 3월 달에도 인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요 근거 중에 한 개가 고용 시장입니다. 결국에 연준의 듀얼 맨데이트 두 가지 책무 중에 한 개가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인데 고용 시장이 흔들리게 되면은 사실 연준 입장에서는 물가에 대한 우려는 상당 부분 완화가 되고 오히려 물가보다는 고용 시장에 더 집중을 하면서 통화 정책을 운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물가보다는 고용 시장에 따라서 연준의 인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4월 금리 인하를 전망하시는 이유는 당연히 물가가 아니라 고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에 압박을 하고 있고 파월 의장도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파월 의장이 끝나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다라는 게 더 많은 시각인 것 같아요. 중립금리가 상향이 되고 있다는 점과 연준의 점도표는 또 어떻게 나올까요? 점도표는 이번에 3월 달에 거의 저는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바라봤을 때 3월 FMC 때까지 의 지표가 되게 중요하다. 지표가, 네. 지표에 따라 사실 점도표 그리고 연준의 스탠스는 다 바뀔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작년 12월에 발표된 점도표를 보면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고용 지표가 견고한 모습들이 좀 확인이 됐습니다. 둔화가 되긴 했지만은 연준이 빠르게 인하할 정도의 이런 데이터를 확인을 하지 못했는데 3월 FOMC 전까지는 2월과 3월 이제 추가적으로 두 번의 고용 지표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좀 둔화되는 모습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이번 주에 발표되는 1월 고용지표에서 네네. 저희가 1월 고용자 수 증감과 더불어서 확인해야 되는 것들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QCW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용자를 발표를 할 때 매월 발표를 하는데 사실 이거를 모든 고용자들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매월 고용을 하고 있는지 일을 하고 있는지 일을 안 하고 있는지 조사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고용자 중에서 30% 정도만 실제로 조사를 하고 나머지 70%는 추정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추정값이다 보니까는 향후에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데이터가 지나면은 이게 실제로 이제 실제값을 다 보정을 합니다. 네네. 그게 이번 고용지표에 발표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는 이번 1월
고용지표에서 발표되는 QCW에서는 고용지표가 하향 조정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월러 이사, 1월 FOMC에서 금리 인하를 주장한 월러 이사가 언급했던 게 향후에 고용지표는 하향 조정된다. 그렇게 보면은 2025년에 연간으로 고용자 수가 한 60만 명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보고 있는데 실제 이 하향 조정된 거 실제 값을 고려하면은 고용자 수 증가는 제로다, 빵명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분이 금리 인하를 주장했던 게 뭐 1월 FOMC 때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적인 차기 연준 의장을 지명을 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이제 후보에 들기 위한 이런 전략적인 선택도 있었겠지만은 반대로 말하면은 데이터를 보면서 향후에 둔화될 수 있는 것들을 좀 고려했던 게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월러 이사 같은 경우가 작년 7월 네. 달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도 인하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인하를 주장했던 논리 중 한 개가 향후에 고용지표 꺾인다, 둔화된다 였는데 실제로 7월 FOMC 이후에 발표된 고용지표들이 둔화되는 모습들이 나왔고 연준이 9월, 11월, 12월에 인하했다라고 보면은 이분의 지금 추정이 틀릴 수 있지만은 과거에 과거에 이런 맞췄던 사례들을 보면은 조금 더 이분의 주장, 이분의 논리를 좀 더 신뢰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항상 걱정했던 게 고용지표가 나오고 나서 향후에 대폭 하향 조정되는 거죠. 그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금리 인하는 더욱더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라는 점 계속 진단해주고 계십니다. 자, 일본과 미국 통화 정책을 봤으니까 한국도 봐야 되는데 한국은 뭐 동결 시나리오가 당연히 우세하죠. 요즘에 인상 이야기도 나와요, 연구위원님. 네, 맞습니다. 1월 금통회에서 금통위. 한국은행도 공식적으로 인하 사이클이 끝났다는 것들에 대해서 좀 인정을 했습니다. 맞아요. 통방문 문구에서 추가적인 인하 시기와 폭, 이 문구가 삭제가 되다 보니까는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사이클이 끝난 것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선회했다. 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 입장에서는 조금 동결이 아니라 인상을 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인하를 쫙 반영을 하다가 그다음에 짧은 동결 그리고 인상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이제 인상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국고금리 같은 경우가 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저희는 올해 한국은행이 인상할 수 있냐라고 봤을 때 인상은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금리 인상에 나오는 금리 인상을 좀 주장하는 주요 근거 중에 한 개가 성장입니다. 네. 올해 한국은행 같은 경우 성장률 전망치가 1.8, 정부는 2.1 정도로 작년 1.0보다는 성장률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성장이 좋다 보니까는 한국은행이 경기를 둔화시키기 위해서 경기의 뜨거운 걸 좀 가라앉히기 위해서 인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좀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한국의 경제 성장을 끌어올리는 것들은 다 반도체입니다.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더라도 이 뜨거운 열기가 식히는 게 크게 차이는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에 반해서 취약계층, 자영업자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지방의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반도체 경기는 굉장히 뜨겁지만 여전히 굉장히 조금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건데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경우에 이분들의 고통이 더 심화될 수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을 했을 때 득보다는 실이 훨씬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리 인상을 하기보다는 동결 기조를 당분간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사실 반도체 중심으로만 산업 회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상보다는 동결이 조금 더 우세하겠죠. 자, 이렇게 된다면 자산 시장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금과 은, 코인 연이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요. 오히려 주식 시장만 좋아요. 네.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나라 반도체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굉장히 좋은 사이클을 탄 게 아닌가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AI 경쟁들이 굉장히 나오고 있고 미국 주가 같은 경우 보면은 엔비디아 그리고 구글로 대변되는 TPU 이 어느 게 이제 우위에 있냐라는 이런 좀 논쟁이 나오는데 사실 반도체를 만드는 삼성전자라던가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누가 승리가 되더라도 반도체에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나라 주식,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그리고 워낙에 시가총액이 이 두 기업의 시가총액 비중이 크기 때문에 코스피도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작년 말부터 최근까지 급격하게 상승을 했던 금이라든가 은 같은 경우에 변동성은 당분간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는 게
사실 금과 은이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던 것들이 뭐 달러를 대체하는 안전자산이다라는 논리도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더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던 주요 배경에는 어떻게 보면 투기적 수요가 붙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미국과 중국에서 선물 거래소에서 증거금을 인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향후에 변동성을 더 높일 네.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외부적인 충격, 대표적으로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케빈 허쉬를 차기 연준의장으로 지명을 하면서 변동성이 높아졌는데 외부적인 충격, 저희가 예상하지 못하는 충격에 따라서 더 충격 금과 은 등 이런 귀금속 시장의 변동성은 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금과 은의 변동성은 여전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임재균 KB증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TV는 도약하는 한국 증시와 투자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